지난 13일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월리 슈라우가 한국에서의 정비를 완전히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우리 방산업계의 유지보수 능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일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거제도에 입항했던 월리 슈라우는 불과 반년 만에 황골탈퇴한 모습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선체와 기관, 주요 장비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추가로 발견해 고쳤습니다. 그러고도 반년밖에 안 걸렸으니 더더욱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덕에 사업을 수주했던 하나오션은 처음 맺었던 계약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번 월리 슈라우 유지보수 건으로 인해 우리 방산업계의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됨에 따라 미군의 유지보수 사업 수주에 더 활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미 공군이 보유한 F-16의 유지보수를 한국이 맡겠다고 제안했던 겁니다. 현재 이 방안은 미 공군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월리 슈라우 건을 계기로 빠른 시일에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인 미군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장비 유지보수를 맡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죠. 최근 미 해군부 관계자가 지난달 말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사업 수주를 관리하는 방사청에 연락해 올해 미 해군 군함 5척에서 6척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를 한국 조선 업체에 맡기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단순히 의사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올해 내로 정비가 필요한 함선들의 한 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거론된 군함은 해양조사선과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들인데 비전투 함선의 유지보수 단가는 한 척당 한화로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로 알려진 것에 맞춰보면 최대 1,8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미 해군부는 한미 간 유지보수 사업이 확대된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한국 조선업체에 맡길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해군 함선 등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인한 우리 방산업체들의 이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군부까지 직접 나서서 우리 업체들과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에 수주했던 월리 슈라호와 미 해군 7함대 소속 금유함인 6호노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 규모는 하나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새로운 노다지를 캐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 내 관련 법들이 정비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향후 30년간 연평균 발주 규모가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는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미군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MRO는 헌 함정을 새 함정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MRO 수주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신뢰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MRO 사업을 통한 한미 군사 협력은 해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F-16 MRO를 우리가 맡는 방안을 정부에서 제안했기에 미 공군과의 관련 협력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제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F-16의 기체 껍데기만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무장에 대한 정비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MRO를 맡을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F-15가 든 다른 진투기들이나 헬기 등 다른 기종들로도 MRO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한항공 등의 업체를 통해 1984년부터 40여 년간 F-16 890여 대의 성능 개량 및 수명 연장 사업 등 F-16에 대한 MRO를 꾸준히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대형 헬기인 H-53의 창정비 사업도 수주하는 등 다른 기종들에 대한 MRO 경력도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무려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제안한 만큼 그 규모가 이전과는 남다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방산업계에서 MRO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그 의의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MRO 시장의 비중은 전체 시장 대비 약 60에서 70%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개별 무기를 파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례로 독일의 한 방산업체는 자사에서 판매한 잠수함의 유지보수만으로도 30년 이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건 한 번으로 끝이지만 그 무기가 고물이 되거나 전장에서 완파될 때까지 계속해서 쓰려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여러 방산 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주변에 큰 전쟁이 없었음에도 멀쩡히 회사를 유지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MRO 사업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 규모를 다루는 미 해군이나 공군의 MRO 사입을 꾸준히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방산업체에 장기적인 고정 수익이 생기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해군만 봐도 자국 조선업이 냉전 이후 몰락함에 따라 그동안 제대로 정비를 못 받은 함정들이 차고 넘치기에 이들만 어떻게 해줘도 우리 조선소들의 일거리가 끊길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MRO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 해군은 대단히 매력적인 고객인데 미 공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투기도 해군 함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도입 후 30년 이상을 운용하기에 그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전투기는 각종 첨단 부품들의 집합체인 만큼 초기 구매 비용보다 정비 등 후속 지원 비용이 최소 2배 많게는 5배가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MRO 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수익도 크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미국 군용 항공기 MRO 시장은 약 95억 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한화로 13조 8,113억 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두를 우리 업체들이 맡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일부만 제대로 수주해도 미 해군부가 우리 측에 제안한 MRO 사업 규모는 거뜬히 넘을 수 있죠. 애전이 있다면 MRO 사입을 말아도 기체 외부 정도만 손보는 정도에서 그쳤기에 그 정도 규모의 수주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군사 보안상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도 항공기술력과는 무관하게 무장이나 전투기 내부 장비의 MRO는 잘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동안 100대가 넘는 F-16의 라이센스 생산을 해왔고 직접 운용 경험도 풍부하기에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MRO 사업은 미국 입장에서도 꺼릴 게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항공기술력은 KF-21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KF-21의 국산화 정도로만 따져도 65% 이상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미국이나 유럽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장비들이기에 우리로서도 굳이 최신 기종도 아닌 기종들의 기술을 남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F-35 등 그들 기준에서도 비교적 최신 기종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닌 한미국이 우리에게 무장이나 내부 시스템의 정비까지도 맡길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는 미군 등 외부의 MRO 시업을 수주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해외에 판매했던 무기들의 MRO 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미국이 허가해줘야 할 수 있는 미군 장비들의 MRO 사업보다 이쪽이 훨씬 더 접근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익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쪽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업체들은 FA-50 경전투기 등을 해외에 수출하고도 이들의 MRO 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장기 계약을 맺지 않는 등 다소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수출한 무기에 대해 MRO 사입을 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단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무기 정비는 꼭 그 무기를 만든 업체나 나라에서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를 수출하고도 그동안 그 무기들에 대한 정비로 얻는 수익은 다른 나라 업체들이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죠.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고치기만 하는 것은 필요한 부품과 관련 기술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업체들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근에는 MRO 관련 장기 계약을 맺는 추세입니다. 2023년 말 한국항공우주산입 KAIE 폴란드와 FA-50 후속 지원 프로그램 관련 MOU를 체결해 폴란드 MRO 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KAI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년 9월에는 필리핀 공군의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자에도 선정돼 연 270억 규모의 MRO 사업도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으로 KAI 등 우리 업체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수출 무기들에 대한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폴란드의 세위질 FA-50 MRO 센터는 단순히 폴란드군에서 쓰는 FA-50의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MRO 사입은 꼭 그 무기를 만든 나라나 입체가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전투기는 200대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소련 때 만들어진 미그-29 등 오래된 기종들이라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탓에 현재 유럽 국가들의 경전투기 가동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경전투기 MRO 사업의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FA50에 대한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MRO 사업까지 수주한다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순 구형 경전투기 MRO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전투기들에 대한 MRO 사업 수주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 항공업체들은 F-16 라이센스 생산과 MRO 경험이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유럽 내 F-16 운용 국가들을 대상으로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상당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에는 영화 촬영에나 쓰는 2차 대전 때 전차까지 꺼내야 했던 러시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최신 무기의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기촌에 있던 무기의 정비와 관리도 중요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국경이 확정된 2025년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는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분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이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속한 이 지역에서는 최소 10개 이상의 영토를 두고 대립 중인데 가령 일본과 러시아 간에 쿠릴 열도 북방 영토 분쟁이 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타 대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영토 분쟁이 이토록 동아시아에서만 치열한 이유는 전부 해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실제 무기까지 동원해 가장 치열하게 분쟁 중인 곳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남중국해 분쟁입니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은 마음먹고 동남아시아를 멸망시키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외교적인 제약만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멸망전쟁까지 각오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사들인 무기가 한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배포한 신규 지도에는 중국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일대에 뜻도 보도 못한 9개의 선, 이른바 남해 구단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인근 해역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약 80% 이상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은 선을 놓고 다른 국가들에게 인정하라니 직접 영향을 받는 동남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주변은 천혜의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보물 창고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더욱 첨예화되었는데요. 이에 붕괴한 필리핀은 2013년 상설 중재재판 소피시에 의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역사적으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연안국들 역시 조업 이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구단선을 포함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중국이 주장해오던 역사적 법적 근거가 상당 부분 부정되었고 이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4년 이후에도 중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을 압박하며 인공섬을 조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유 스프레틀리 군도 중 국명 난사 군도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파라셀 군도 중 국명 시사 군도에서는 베트남이 각각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나투나 제도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2014년 필리핀은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2대를 구매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사들여 배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2023년 FA-50 18대를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 무기 도입을 타진 중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인데 지금 필리핀이 2014년에 이어 12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달 무기 도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 세칙 TOR 텀즈 오브 레퍼런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의회를 거쳐 확정된 모레 예산에는 FA-50 12대 추가 도입에 약 400억 페소 약 1조 원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지난해 9월 FA-50PH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10여 년 전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 이래 거둔 지속적 성과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FA-50 추가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필리핀 군수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 중 전력 증강 항목에서 FA-50 12대 도입을 중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이버 체계 강화, 호위함 무장 센서 업그레이드, 155 자주포 유지보수 등 다른 사업보다 FA-50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할당된 상황이죠. 5월에 예정된 상하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방부가 군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일시 중단하면서 해당 예산 사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FA-50 12대 도입 예산이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으로의 추가 수출은 사실상 시간 문제죠.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이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지난 2014년 FA-50 도입 이후 약 10년간 축적된 안보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는 이슬람 국가 IS 연계 조직인 아부 사야프 등 무장 세력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죠. 이전까지 필리핀은 빈약한 공군 전력으로 인해 해상 충돌 시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었으나 FA-50이 도입된 이후에는 국내외 위협에 대한 공군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 AIM-9L, 단거리 공대 지미사일 AGM-65, 폭탄 등을 탑재하는 FA-50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중전 공대함 지상 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조직 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FA-50의 운명입니다. 일례로 2015년 말 처음 배치된 후 무장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며 당시 반군 측은 대공 방어 자산이 부족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이지에 속하는 남중국해 휘선 WHITSUN 암초 인근에 정박 중이던 220여 척의 중국 선박에 퇴거를 요구하는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FA-50은 필리핀의 영공방어 임무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초음 속 경공격기인 FA-50은 단거리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중전 투초계 비행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공중전 투초계 비행이란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식별 요격 퇴거 조치하거나 항공기 납치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임무로 상대 항공기와 근접 기동이 필수적이므로 초음 속 전투기가 적합합니다. 국가 경제력과 공군력이 다소 취약하기는 하지만 방대한 영공을 관리해야 하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FA-50이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FA-50을 통해 미국, 호주 등 주요 우방국과의 연합 공중훈련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음 속 전투 능력을 갖춘 FA-50 덕분에 미국이나 호주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국가와 협동작전을 펼칠 최소한의 역량을 충족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우방국 협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됐죠. 필리핀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훈련에 참가할 우방국 군대를 필리핀으로 물러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실제로 2023년 5월 필리핀 클락 기지에서 진행된 선더 연합훈련에 미 공군 F-16과 필리핀 공군 FA-50PH가 함께 참여했고 2016년 발리카탄 BALIKATAN 연합훈련에서도 FA-50이 미군의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지원을 받아 가상적기를 성공적으로 타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은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피치 블랙 훈련에 FA-50을 투입해 미국 등 여러 국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 추가 도입될 12대의 FA-52,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형과 유사하게 능동전자주사식의 ESA 레이더와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 AIM-9X 등을 탑재한다면 기존 모델보다 더 높은 탐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미 후속 군수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조종사와 정비원이 FA-50 운용 경험을 쌓아온 만큼 단기간 내 작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대수가 24대로 늘어나면 필리핀 공군은 보다 폭넓은 공중작전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전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필리핀군의 FA-50 추가 구매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FA-50의 시장 우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T-50 혹은 FA-50을 운용 중이고 말레이시아도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 요인 중 하나인데 과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등 첨단 기종 도입을 고려하던 말레이시아가 결국 FA-50을 선택한 것도 미국제 엔진을 채택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현재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장비를 제한하고 공급해서 해당 국가의 전력 증강을 지원함과 동시에 K방산의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 1993년, 방글라데시에 호위함을 수출 2001년 했으나 단발성 성과에 그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FA-50 전투기 12대와 호위함을 이미 판매했고 원양 초계함 계약도 체결한 상황인 만큼 한층 높은 부가차의 무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FA-50은 경공격기입니다. F-16 등과 비교할 경우 성능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전투 행동 반경 약 444km, 기본 항속거리 1852km로 장시간 비행이 제한적이며 중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나 대한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어려운 점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공군은 항속거리가 긴 J-16 등 다목적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공중급류기도 운용하고 있어 FA-50만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재 필리핀은 FA-50보다 상위급 전투기를 도입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양산을 시작한 KF-21은 FA-50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한국산 항공무기체계 운용에 익숙한 필리핀 공군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종입니다. 따라서 FA-50으로 확보한 필리핀 시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필리핀 공군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KF-21 등의 고성능 기종을 추가로 제안해보는 것도 손해보는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의 FA-50 운용 사례를 종합해보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군 전력에도 불구하고 FA-50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누르는 핵심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공대지 무장 탑재 능력과 초음속 비행 성능을 갖춘 FA-50 덕분에 필리핀은 국내외 무장 세력은 물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해졌죠. 또한 미국, 호주 등 우방국과의 연합훈련 참여로 FA-50 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필리핀은 더욱 공고한 다국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FA-50은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향후 추가 도입으로 인한 전력 확대는 필리핀의 영해 영공 수호와 영내 안정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항공 무기들이 전 세계 안보 위협을 최근 폴란드가 구매 계약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 290대 중 90대의 인도를 마치는 등 상상을 초월한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업이 또다시 폴란드를 놀라게 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올해 첫 인도분이 지난주에 도착해서입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최근 폴란드군에 새로운 장비가 추가로 공급되었다. 지난주 14대의 K 전차가 인도됐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K9 자주포 8대가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라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연초부터 천무의 폴란드 수출 모델인 호마르케이 18대를 비롯해 40대의 한국산 무기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가 받은 K는 98대, K9는 144대, 호마르케이는 90대로 각각 총 구매 계약분의 54.4%, 67.9%, 41.3%가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2와 K9는 구매 계약을 2022년 여름에 맺었는데 2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난 현재 이미 50%가 넘게 인도되었으니 놀라운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본 덴마크도 우리 방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를 사로잡았던 대한민국 방산업의 놀라운 스피드에 전 유럽이 주목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죠. 지난 19일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론에 약 10조 원 추가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레드릭센 총리가 18일 의회에서 안보 상황이 냉전 시절보다 더 엄중하다. 대대적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던 거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증액을 통해 덴마크 국방비는 GDP의 3%를 거뜬히 넘기게 될 거라고 프레데릭센 총리는 밝혔는데요. 덴마크는 이미 작년에도 국방비를 10년간 총 1,900억 크론에 약 38조 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방비 추가 편성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무기를 사고 또 사라.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다라며 무기를 가능한 빨리 대량으로 구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써야 한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구매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면 보다 신속히 인도될 수 있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며 무기의 질만큼 납품 속도도 중요하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레데릭센 총리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의 신속한 대량 구매 필요성 강조는 이전의 덴마크의 정책을 생각하면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네덜란드와 함께 EU의 재정검소 사국으로 불릴 정도로 국방비에 돈을 크게 쓰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토의 NATO 자료에서도 덴마크의 국방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까지 GDP의 1.1%에서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국방비 지출이 GDP의 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 이상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2.37%로 늘어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후 덴마크는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로 국방비가 GDP의 3%를 넘기면 작년에 미국이 기록한 GDP 3.38%에도 근접하는 수준이 됩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다시는 국방비를 삭감하지 말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덴마크가 GDP 대비 지출 비중으로는 미국과도 맞먹을 정도로 국방비를 늘리려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종전을 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의사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이 러시아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기에 러시아에 대한 대비책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덴마크만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덴마크가 급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도 더 크고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입니다. 집권 일기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이후에는 노골 아예 미국에 편입할 것임을 적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해 밝혔습니다. 같은 나토 가입국으로서 가장 막강한 동맹이라 할 수 있었던 미국이 한순간에 가장 위협적인 적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아니라 측근들도 그린란드 매입이 농담이 아닌 진지한 정책이란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라며 이는 토지 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문제로 해결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도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건 그린란드를 확보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는 혹시라도 있을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빠른 시일에 군비를 대거 중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정책은 우리 방산업체들에 있어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말한 대로 대량의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보여드린 폴란드의 사례처럼 대한민국 방산업은 2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총 300대도 훨씬 넘는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납품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나 그린란드를 자국에 편입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덴마크 군비 중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한국산 무기는 납품 속도를 제하더라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K9과 K2 등 한국산 기갑병기들은 노르웨이에서의 설상 기동 훈련 등을 통해 극한의 날씨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가 이들을 유사시에 투입해야 하게 될 수 있는 그린란드는 북극인 만큼 노르웨이보다도 더 춥지만 군사시설들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집중된 해안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9도라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여름에는 해안 지역의 경우 기온이 영상으로도 올라간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K2나 K9의 성능이라면 문제없죠. 미국이나 서유럽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겨울에도 못 버티고 동결 등 각종 이상이 발생한 사례들을 생각하면 아주 큰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나 기후를 가리지 않는 한국 무기들의 범용성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열렸던 아랍에미리트군과의 연합훈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열렸던 훈련에는 K2와 K9 등 14대의 국산 무기가 참여했는데요. 이 중 K2 전차는 표적 자동 회득과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 사격 통제 장치가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대 유효 사거리인 3km를 넘은 4.5km나 떨어진 표적을 대상으로 사격을 했음에도 명중률 100%를 기록해 아랍에미리트군 관계자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우수한 성능을 한반도에는 있지도 않은 사막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보여줬다는 거에 방산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난한 기후와 평지에서의 기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무기들과 달리 사막이든 설원이든 안 가리고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 무기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K2나 K9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산 무기들은 기존에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무기를 주로 쓰던 나라들에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납품 속도까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미 미국 무기를 들여오기로 했음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느린 납품 속도 때문에 한국산으로 갈아탈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발트해에 있는 에스토니아인데요. 지난 15일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할 한노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 정부가 하이마스의 생산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하이마스의 납품까지 걸리는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더 빨리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하이마스의 납품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에스토니아는 2020년에 미국과 하이마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4년이 지난 작년에야 처음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같은 종류 무기체계인 천무를 2년 반 동안에만 90대나 받은 것과 정반대죠. 이는 다른 나라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만은 미국과 계약한 하이마스를 받는데 평균 4.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인도 및 태평양 지역은 4년, 유럽은 3.6년, 중동은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그 대응으로 하이마스를 계약했다 해도 인도 받을 때에는 이미 종전이 되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이마스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페브루크 장관은 천무를 꼭 집어 거론했습니다. 그가 천무를 거론한 것은 지난달 설 연휴 때 방한했던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페부크루 장관은 당시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다른 포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포 무기체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종심화력적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고 무의 개발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관계자들도 면담했기에 천무를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뿐 아니라 납품이 늦어지는 하이마스에 대한 대안으로 천무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도만 봐도 아실 수 있듯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발트 함대와 서부 방민 육군 부대 모두 작정하면 에스토니아를 바로 침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마스 납품이 너무 늦다고 미국에 성낸 게 괜히 그런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 빨리 납품받을 수 있는 천무로 갈아타는 것을 심각히 고려 중인 겁니다.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기존의 하이마스를 단독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노르웨이도 최근 하이마스뿐 아니라 천무를 대상으로도 경쟁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하이마스를 비롯한 커존 미국 무기들의 느린 납품 속도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 더는 믿을 수 없게 된 미국의 행보 때문에 한국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빨리 납품하면서도 기존 나토 무기체계와도 호환이 된다는 감점 덕인데요.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부대는 포클랜드의 절벽,
지브롤터의 터널, 오만의 사막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혹독한 환경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형은 우리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군 보병중대 장교 발언 중 영국 해병대가 미국과 한국군과 함께 쌍용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반도로 돌아왔다. 영국군이 한국에서 훈련에 참여하며 처음 경험해보는 환경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해병대가 한국을 찾아와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와 놀라운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군 해병대가 경련으로 합동으로 실시하는 4단급 상륙훈련 쌍용훈련에 영국 해병대가 참여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참가한 후 두 번째였는데 한국에서 훈련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쌍용훈련은 원래 여단급으로 실시되었으나 2018년 4단급으로 확대되었는데 2023년 영국 해병대 코만도 1개 중대가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코만도 부대는 한반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통합훈련을 했고 한국 해병대와 서로의 작전 방식을 배우고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코만도는 6.25 전쟁에 참여해 큰 전과를 세웠는데 무려 70여 년 만에 다시 한국에 온 것으로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영역 확대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쌍용훈련 말고도 임진전사훈련을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또다시 펼쳤습니다. 임진전사훈련은 한영 KCTC 훈련의 명칭인데 6.25 전쟁 때 두 번째로 많은 규모 총 5만 6천여 명을 파견한 영국군이 치른 대표적인 전투 임진강 전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영국 육군을 비롯해 영국의 해병대까지 한국에서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지금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해병대까지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유엔사 활성화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이 차출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국군이 공백을 메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6.25 전쟁 때는 일방적으로 영국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세계 5위까지 군사력 랭킹이 오른 한국군은 영국군과 함께 놀라운 전력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최근 한국에서 훈련하면서 자신들이 수혜를 입었다며 한국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에게 한국 훈련은 최상의 조건과 경험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는 전자장비를 사용한 대규모 모의전투 시스템을 갖춘 훈련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육군은 이곳에서 훈련하면서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와 혹독한 기후가 그동안 어떤 곳에서도 체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시켜준다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은 국토 면적의 약 85%가 평지일 정도로 산이 거의 없지만 한국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영국에도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한국보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덜 추워 연교차가 적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는 더욱 극심해졌기에 한국의 기후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 왕립해병대 제3코만도 여단을 제외하고 모든 코만도 부대가 해체됐지만 코만도의 명성은 유럽과 미국 등에 널리 알려져 프랑스 코만도 해병대, 네덜란드 군단 코만도 부대, 벨기에 신속대응반, 그리고 유명한 미 육군 특수부대 레인저가 영국 코만도의 영향을 받아 창설됐습니다. 영국 코만도가 현대 세계 특수부대의 원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영국 해병대는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첩병으로 무훈을 쌓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군은 오랫동안 전통을 가진 부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전력으로 인정받는 영국군이 한국에서 훈련을 하면서 기후와 환경뿐만 아니라 북한군을 닮은 한국의 대항군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대와 싸워볼 수 있다는 것이 한국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영국군이 중대급 규모로 강원도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찾아와 힘겨운 훈련을 벌였습니다. 무박 3일로 치러져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드론과 무인기 270여 대가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함께 공세를 펼치던 국군 훈련부대가 뒤처지자 이를 못 참고 홀로 돌파하다가 고립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부대에게 포위되며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탄이 떨어지자 돌까지 던지면서 끝까지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상대 부대를 얕보다가 완전히 당했다고 했는데 영국군은 순간 과몰입해서 돌까지 던지며 버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훈련장에서 보았던 목격담이 등장했는데 자신이 영국군이랑 같이 정갈부대를 상대했는데 완전히 당했다며 너무 밀리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1차 통제선도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영국군이 피지컬이 좋아서 기대했는데 나중에 통제관한테 들으니 전멸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한 무시무시한 북한군으로 보이는 부대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부대는 북한군이 아닌 강원 인제 홍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북한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대항군 가상의 적부대로 군 유일의 북한군 전문 대역 부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싸워서 패한 적이 없다는 전설의 부대, 바로 그 정갈부대입니다. 이번에 영국에 앞서 세계 최강의 무기를 자랑하는 미군도 당해내지 못했다는 부대였습니다. 영국군은 무참한 패배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돌아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육군이 매년 한국의 과학화 접투 훈련장 KCTG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국은 국토 면적의 약 85%가 평지라서 산이 별로 없기에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에 매료되어 매년 이곳을 찾아 실전적인 훈련을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군은 2022년 소대급이 처음 참가하고 지난해엔 규모를 늘려 중대급이 참가했는데 이제 매년 실시하는 정례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군이 강원도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단순히 산악지형에서 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과 더불어 어떤 부대도 이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한국의 특수부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으로 위장한 정갈부대와 험악한 지형에서 싸워서 실전 감각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군은 최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자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일부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과 함께 후티 반군 공습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내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와 전쟁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만 명 규모의 시민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비를 갖춰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실전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한국에서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미 지난해 오만의 사막이나 노르웨이의 북극 지형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아메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벨리즈 정글에서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정글을 보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더위 속에서 높은 습도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5에서 10m 내에 있을 때 탐색하고 적의 위치를 감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여기에 파견된 모든 군인이 완전히 훈련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결국 열병으로 인해 대피했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정글에서 훈련을 받은 영국군은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의 험한 산세와 추위, 가자 지역 등에서 강력한 적과 싸우는 실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영국군이 험한 산세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당했다는 한국의 정갈부대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정갈부대는 부대원 모두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특급 전사로 이루어져 실전과 다를 바 없는 전투 훈련에서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무적의 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이지만 복무 기간의 절반가량을 북한군 군복을 입는데 별칭이 적갈부대인데 산악 정갈처럼 신속하고 은밀하며 치명적인 공격으로 유명합니다. 정갈부대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자격이 부여되고 20발 사격 훈련에서 대부분 20발을 명중시키고 800M 고지를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뛰어오를 정도의 놀라운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00km 행군도 너끈히 해내야 합니다. 또한 정갈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간부도 병사도 모두 정갈교육대에서 6일간의 교육을 받으며 교전기술, 전투대형, 독도법, 통신장비 사용법, 전투부상자처치 등을 익혀야 합니다. 이 기간 교육생들은 무박 3일간 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하며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갈부대는 적보다 강한 적, 적보다 지독한 적을 구호로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군 대신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북한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훈련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한국군의 실전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군의 특성을 그대로 모방해 적용합니다.
산악 지형에 특화된 북한군이 총을 한 손으로 잡고 내달리는 방식인 한손 파지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통신 장비가 열악한 적군처럼 전장 상황을 육성 릴레이로 전파해 적의 위치와 소대장의 지시사항을 모든 소대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대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상대 훈련부대 가입에나 많은 병력을 투입해도 사망자를 4배 가까이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가면 험준한 산세에 도사리고 있는 정갈부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전투력과 변화무쌍한 전술로 훈련부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육군 야전부대와 연십회 이상 훈련을 하고 주한미군도 1년에 3차례씩 맞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5개국 8팀이 참가한 국제과학화 전투 훈련 경연에 참가해 한미연합군의 카운터 파트너로 맞붙기도 했습니다. 정갈부대는 최신 장비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미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휴대용 드론 등 최신 장비를 동원해 정갈부대는 장비나 무기에서는 열세가 있었지만 지형과 기상을 이용한 기만 작전을 펼쳐서 미군 대대를 완벽하게 섬멸했다고 했습니다. 지형을 속속 파악해 아군이 유리한 곳으로 상대를 유인했고, 상대가 익숙하지 않은 기상 조건에도 충분히 대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군 측은 정갈부대와 훈련하는 횟수를 늘리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휴전국인 한국은 북한군보다 더 강력한 정갈부대를 만들어 훈련하고 있는다. 이를 세계적인 IT 강국답게 세계 최고의 과학화 전투 훈련단 KCTC를 만들었습니다. KCTC는 초기에는 미국을 모방해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군사 매체는 한국 KCTC에서 훈련했던 스코틀랜드 근위대 한중대가 임진전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일담을 기사로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이 부대가 현장을 고백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국의 산악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가파른 산은 세계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낮에는 섭씨 20도에서 밤에는 섭씨 5도까지 기온이 오르내리는 악천후 조건이 더해집니다. 항해부터 장비와 병력 이동까지 한국의 산은 보병 중대에게 독특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많은 방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8소대 시중대의 경비병체는 그 지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정글로 뒤덮인 벤네비스 산 같아요. 산이 엄청나게 가파르고 숲이 너무 빽빽해서 몇 미터 앞도 안 보여요. 중대는 파병된 대한민국 육군 부대로부터 교훈을 얻어 임시 기지에 적응했으며, 이 훈련을 통해 군인들이 앞으로 유사한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시중대 이사령관인 해미쉬 스튜어트 대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부대는 포클랜드의 절벽, 지브롤터의 터널, 오만의 사막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혹독한 환경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형은 우리가 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대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지형에서의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들이 전쟁에서 군사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실제 경험을 활용하는 무병전술 훈련 TWT를 실시했습니다. 이 귀중한 훈련은 모든 군인에게 전투를 인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훈련이 얼마나 굉장했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2022년 영국 육군은 소대급으로 처음 참가하고 2023년에는 규모를 늘려 중대급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영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정례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군은 6.25 전쟁 당시 임진강 근처에서 중공군 세계 사단에 맞서 싸운 정신을 계승한다며 한국에서 훈련을 임진전사훈련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영국군은 한국의 최고의 시설에서 훈련하며 대만 유사시 북한과 중국이 또다시 도발해오면 한국군과 함께 이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사실상 처음으로 국산 전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K방산이 중동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계약 규모 단가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사우디 전차 수출이 지난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고 사우디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전차 수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방위사업청은 항상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사우디에 K 전차가 수출되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차가 아니라면 대체 한국은 사우디에 어떤 방산 무기를 수출한 것일까요? 무언가를 수출한 기록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했다고 추정되는 무기는 무엇이며 현재 사우디가 빨리 교체하고 싶어하는 무기들, 추가로 원하고 있는 무기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이 K 전차를 수출했다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수출한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천무 다연장 로켓과 천무 유도탄을 수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기동하면서 사격 지휘와 기타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이곤 유객 수육륜 장갑차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공개가 되면서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지금 당장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전차가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와 차륜형 자주포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우디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요. 사우디는 예멘과 맞닿아 있는 광활한 남쪽 국경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주문한 데 이어 타이곤 차륜 장갑차도 도입했습니다. 타이곤 유객수육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다양한 무장 시스템 탑재 및 부가장갑 적용 등을 통해 운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가 가능한 고성능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사우디는 한국에 1000대 이상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와 함께 케사르 차륜형 자주포를 보강 및 대체할 차륜형 자주포를 새롭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사우디는 높은 확장성을 가진 8X8형 차륜형 장갑차 시리즈를 발주함은 물론 여기에 더해 후티 반군과의 전투 경험을 반영해 10K G급 폭약을 견딜 수 있는 레벨 IV급 접함 방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중국제 차륜형 장갑차를 사자니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유럽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부족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타이곤 장갑차를 8X8형 차륜형 장갑차로 확장하면서 레벨 IV급 접함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개조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한국의 전차를 원하는 날도 곧 올 전망입니다. 현재 중동은 국가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주요 권역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방산에 대한 중동 국가들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K 전차 등을 투입한 육군 훈련 현장을 참관했는데요. 앞서 사우디는 LIG넥스1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 10개 포대를 도입했고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이라크의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UAE와도 수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의 육해공전 분야에서 뛰어난 무기들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천궁 II 수출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작년 2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세계 각국 정부와 군 당국, 방위산업체 관계자가 대거 집결했습니다. 세계 방산 전시회 WDSWORLD 디펜스 쇼 2024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WDS 2024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국의 내로라 하는 방산기업과 연구소가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보내 뜨거운 판촉 경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한국은 고위급 인사들이 출동해 KF-21 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미국 F-15EX, 프랑스 라팔, 영국 독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물론 러시아 수-75MIG-35, 파키스탄 JF-17, 중국 FC-31도 사우디에 주요 인사를 파견해 전투기 개발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신생 방산 전시회에 이처럼 많은 나라가 달려든 이유는 이 행사 주최자가 미스터 에브리싱 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을 천명하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항공 유도탄 전자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게 뼈대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무기 체계는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업국도 아닌 사우디가 고작 6년 만에 무기 국산화율 5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모두 쥔 미스터 에브리싱이었고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사우디는 성능과 납기 등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비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큰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육군의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 투장갑차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군 주력 전차는 575대를 도입한 미국산 에밀 AES였는데요. 미군용 에밀 A에 비해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사양이라 후티 반군과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군 2성급 전차로는 M60A3 660대와 AMX 30SA 250대가 있는데 도입 40년이 넘은 구형들이라 전량 대체가 시급했습니다. 그런 사우디의 눈에 한국의 수출용 3.5세대 전차로 KEME와 KEEX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우디가 악화되는 안보 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차 전력을 현대화할 경우 소요 물량은 단기적으로 900여 대, 장기적으로는 1,500여 대에 달합니다. 보병전 투장갑차만 해도 걸프전 전에 도입된 MEA 브래들리 400여 대와 AMX CP 300여 대가 모두 교체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3,200여 대에 달하는 구형 M113 장갑차와 2,500여 대의 험비 차량, 대체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병전 투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모두 유력한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병전 투장갑차의 경우 국산 AS-21 레드백이 좋은 선택지며 M113은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타이곤 8X8 장갑차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험비의 경우 WDS 2024에서 현지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형 전술 차량의 파생형 수출이 유력합니다. 사우디 포병 전력을 이루는 PLG-45, M109A EA3AO, AMX GCT 등 900여 문도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한국의 K9A 자주포가 영국과 루마니아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면서 WDS 2024에서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고 사우디도 한국 자주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 해군도 새로운 무기 소요가 많습니다. 그간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사우디는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선 HD 현대중공업이 충남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 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 140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업체는 각각 장보고 3배치1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18년 미국의 호위함 4척을 발주했는데 여태까지 건조 중인 상황인데요. 해당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아 자국의 조선소를 새로 짓고 전투함을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지 군함 조달을 결정할 경우 한국은 해외 업체들과 경쟁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회 운사와 손잡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현지에 중동 최대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 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대량의 신형 전투함을 발주할 확률이 높으며 HD 현대중공업의 수출형 모델이 사우디 건함 사업을 선점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K2, K9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우리 육군의 훈련을 지켜본 사우디의 방위장관은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감탄하고 들어갔다는 후문인데요.
사우디 방위부의 압둘라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방산 분야 협력은 물론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카타르 현재 연합훈련에서도 한국군은 K 전차와 K9 자주포의 능력은 펼쳐 보였는데요. 우리 육군이 훈련을 전개한 카타르 알 칼라일 훈련센터는 카타르군이 보유한 동서 10km, 남북 33.5km 광대한 사막 훈련장으로 전차와 자주포의 장거리 사격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육군은 카타르에서 카타르군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EH 전차 및 PGH-2000 자주포와 연합 전투 사격도 벌였습니다. 한국산 K 전차, K9 자주포와 국제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2월에도 UAE에서도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중국 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며 반도체 및 전자제품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술 유출 사례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삼성전자의 결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중국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하며 남긴 경제적 공백은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기존 연봉의 3에서 9배를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인수합병의 맨드어과 공동 연구를 빙자한 기술 탈취 수법을 사용하거나 리서치 업체와 컨설팅을 통해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교묘한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DDR5 메모리를 독자 개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CXMT는 17.5나노미터 공정 지삼을 활용해 DDR5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선도 기업들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DDR5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까지 소수의 첨단 기술 기업만이 양산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CXMT의 DDR5 개발 성공은 중국이 기술 탈취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 탈취와 시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텐진 TV 생산 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선전 통신 장비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수저우 PC 공장 등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텐진에서는 법인까지 말소하며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중국 사업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 거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철수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복수와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삼성전자의 공백은 중국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탈을 넘어 중국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진출했던 텐진은 한때 2,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잦은 기술 탈취로 칼을 빼든 삼성이 과감하게 사업 철수를 결정해버리자 다른 주변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며 현재는 그 수가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이러한 탈중국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텐진은 삼성전자 공장 폐쇄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생산하던 제품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텐진의 제조업 기반은 약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남긴 경제적 공백은 중국 내 다른 기업들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삼성전자의 새로운 생산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대체하고 기술 보완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기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술 보완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DDR5 개발과 기술 탈취 시도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만, 영국 등 주요국들이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한국도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 달 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수익률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 분석, 회계 분석, 산업 분석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 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100분에게만 월 49만 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